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법당에서 신발 안 벗었다가 동자승에게 참교육당하고 전 재산 사회 환원하고 잠적한 국회의원. 그것은 소리의 침입이었다. 해묵은 소나무 숲의 정적을 찢으며 몽유산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기어 올라온 것은 금속과 오만의 소리였다. 자비의 현신인 양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처마 끝에서 날아오를 때 산 아래에서부터 계곡을 채우며 올라온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내뿜는 타이어 마찰음은 그 자체로 불경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수경사의 부리문 앞 속세와 부처의 경계였다. 보통의 신도라면 이곳에서부터 차를 세우고 두 발로 흙을 밟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검은 차들은 그 경계를 무시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잘 닦인 검은색 구두였다. 질 좋은 가죽이 먼지 하나 없는 자태를 뽐내며 사찰의 마당,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맨발과 집신이 닿았던 바로 그 땅을 힘주어 밟았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 강태준이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의 동선을 확보했고 한쪽에서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오늘은 수경사에서 매년 봄 열리는 산사 풍경음악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름 그대로 산사의 풍경 소리와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 그러나 강태준의 등장은 이 평화로운 행사를 그의 개인적인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아이고 의원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주지 스님인 무심히 합장하며 그를 맞았다. 70평생을 산사의 풍파 속에서 보낸 노승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미세한 미간의 주름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강태준은 합장하는 무심의 손을 덥석 잡고 악수로 바꾸어 버렸다. 스님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주지 스님 오랜만입니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다 보니 부처님 지혜라도 빌려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하. 그의 목소리는 산사의 공기에 어울리지 않게 컸고 그 내용 또한 공허했다. 나라 걱정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권력을 향한 야심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그의 시선은 무심의 얼굴이 아닌 그 너머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있었다. 완벽한 구도, 완벽한 표정. 그는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음악회는 이미 시작되어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는 가야금 산조가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청아한 현의 울림은 강태준과 그 무리가 몰고 온 소음에 짓눌려 희미해지는 듯 했다. 신도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존경과 기대의 눈빛으로 무대를 향하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불편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무심 스님과의 짧은 인사를 마친 뒤 보란듯이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법당에 들어서기 전 계단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당연한 예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검은 구두가 법당에 잘 닦인 마루를 더럽히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뚜벅뚜벅. 조용한 법당 안 오직 부처님과 침묵만이 존재해야 할 공간에 그의 구둣발 소리가 무례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오만함,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의 과시였다. 그는 법당 중앙의 거대한 금빛 불상을 한번 훑어보았다. 마치 미술관의 조각품을 감상하듯 그 어떤 경외심도 담기지 않은 평가의 시선이었다. 불상이 참으로 장엄하군요. 이 불상 조성하는 데 시주를 꽤나 받으셨겠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속물적인 탐색에 가까웠다. 그는 불상 앞에 불전함으로 다가가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불전함에 넣는 대신 자신의 사진사가 가장 잘 보이는 각도에서 수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번쩍 터졌다. 신성한 공간이 한순간에 그의 정치적 홍보 무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법당 한쪽 구석 커다란 나무 기둥 뒤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던 작은 그림자가 움직임을 멈췄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자승 명진이었다.
버려진 아이였던 명진은 갓난아기 때부터 이곳 수경사에서 자랐다. 셈법보다는 경전을 먼저 배웠고 세상의 소음보다는 풍경 소리에 더 익숙한 아이였다. 명진은 손에 든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이의 눈은 사찰의 새벽 공기처럼 맑고 깊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 법당을 더럽히는 검은 구두와 번쩍이는 플래시, 그리고 오만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심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은 강태준의 무례함을 지켜보면서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사찰의 운영은 결국 속세의 시주와 권력자들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침묵은 때로 지혜의 다른 이름이었고 인내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의를 외면하는 비겁함이 되는 순간 그 경계는 위태롭기만 했다. 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불쾌감은 그저 사소한 감정에 불과했다. 모두가 암묵적인 방관자가 되어 이 불편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연출에 아주 만족한 듯 했다. 그는 불상에 절을 올리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뒤돌아서서 법당을 나가려 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의기양양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모두 경외와 존경의 그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막 몸을 돌려 첫걸음을 떼려는 찰나 낭낭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법당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보살님. 아주 작고 여린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강태준의 호탕한 웃음소리보다 그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동자승 명진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법당 안의 모든 소음이 명진의 그 한마디에 흡수된 것 같았다.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가야금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순간적으로 멎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누가 이 강태준의 길을 막아서는가.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 끝에 제 키만 한 기둥 옆에 서 있는 작은 동자승이 보였다. 지금 나를 부른 것인가?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수많은 거물들과 싸워왔지만 이토록 작은 존재에게 발목을 잡혀본 적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가 발밑에 개미를 의식하게 된 것과 같은 기묘하고 불쾌한 감각이었다. 명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살님, 부처님을 뵙는 성스러운 곳에서는 신을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신발이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이치가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순간 법당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무심 스님의 감은 듯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다른 스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신도들은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 아이가 거대한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진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명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다. 그 어떤 두려움도 악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순수한 신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섬뜩할 정도로 불편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불편함을 애써 감추려 했다. 하하, 이 꼬마가 아주 당돌하구나. 스님, 절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까? 어른에게 예의 없이 훈계부터 하라고 가르치시나 봐요. 그는 명진을 무시하고 무심 스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버릇없는 아이와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어른의 문제로 전환하려는 노련한 정치인의 수법이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을 지적한 아이에 대한 모욕과
그 아이를 방패 삼아 사찰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무심 스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강태준에게 대답의 공을 다시 넘기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다시 강태준과 명진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이제 이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아이의 말을 못 들은 척하거나 힘으로 윽박지르면 그의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명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허리를 숙이는 대신 거만한 자세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최대한 인자한 척하는 목소리를 꾸며냈다. 얘야, 내가 신발을 미처 벗지 못한 것은 나라의 시급한 현안들을 고민하느라 잠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너처럼 어린아이는 이해하기 힘든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게지. 그는 나라와 현안이라는 거창한 단어들로 자신의 무례함을 포장했다. 아이의 순수한 지적을 세상 물정 모르는 치기로 깎아내리고 자신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위대한 인물로 격상시키는 화법이었다. 그의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의원님이라는 듯 작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명진은 그의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반박했다. 보살님, 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복잡한 세상사도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고 들어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여 예의를 잇는 것은 사람이요, 마음속이 시끄러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시끄러우신 것입니까? 그 순간 법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위선적인 변명의 본질을 꿰뚫는 전곡을 찌르는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나라 걱정이라는 핑계는 복잡한 머리로, 그의 오만한 특권의식은 시끄러운 마음으로 치환되었다. 명진은 강태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당신은 실수를 한 평범한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중생인가? 강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말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수많은 청문회와 토론회에서 쟁쟁한 상대들을 언변으로 제압해왔다. 그런데 지금 겨우 10살짜리 동자승의 말문 하나에 제대로 된 반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이고 침묵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느꼈다. 그 눈동자들 속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불편함이나 호기심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판단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지금 저울 위에 강태준이라는 인간과 명진이라는 아이를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고 있었다. 이 꼬마가.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지만 뒷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그렇다고 이 굴욕적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산사의 시원한 공기 속에서 유독 그만이 열기에 휩싸인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평생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이미지가 이름 모를 작은 동자승의 말 한마디에 균열이 가는 것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법당 안 금빛 불상은 변함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위선과 오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난폭해진다. 강태준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으나 단 하나의 감정, 모멸감만이 들끓고 있었다. 평생을 남을 밟고 일어서는데 익숙했던 그에게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약한 존재에게 당한 이 공개적인 망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곳에 1초 더 있다가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터였다.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어떻게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스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명진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 스님을 향해 거의 내뱉듯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횡 몸을 돌렸다.
마치 이 불쾌한 공간에서 탈출이라도 하려는 듯 그의 발걸음은 다급하고 거칠었다. 바로 그 조급함이 화를 불렀다. 그는 법당에 들어올 때의 오만한 발걸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허둥대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문턱이 아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 굴욕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법당에 들어설 때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법당의 문틀이 얼마나 낮은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쿵!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법당 전체를 울렸다. 강태준이 낮은 문틀에 머리를 그대로 처박은 것이다.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마치 잘 익은 수박이 쪼개지는 듯한, 듣기만 해도 고통이 전해져 오는 그런 소리였다. 순간 법당 안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강태준의 거대한 몸이 잠시 휘청하더니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이마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방금 전까지 그를 향해 쏟아지던 판단의 눈빛들은 이제 경악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수행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의원님! 을 외치며 달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는 멀게만 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플래시였다. 아까의 플래시가 연출된 위험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플래시는 추락한 권위의 민낯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함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동자승 명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마치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히듯 맑고 청아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서웠고 그 어떤 위로보다 아팠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오만한 삶의 방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언어였다. 당신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세상을 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의 문턱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었다면 결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이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그 맑은 눈에는 연민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중생에 대한 안타까움. 강태준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은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며 살아왔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그보다 더한 내면의 붕괴. 머리에서 흐르는 피보다 마음에서 흐르는 치욕의 피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강태준의 귓가에 무심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강태준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의원님, 이마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금세 아물 것입니다. 허나 마음에 낸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지요. 오늘 저희 수경사가 의원님께 귀한 약을 드린 셈 치십시오. 그 말은 강태준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귀한 약이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수행원들에게 이끌려 절뚝거리듯 법당을 빠져나갔다. 강태준과 그의 무리가 떠난 법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그 결이 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거대한 위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까 내려놓았던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피가 떨어진 마룻바닥을 묵묵히 닦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대웅전의 금빛 불상이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명진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강태준을 향한 단순한 연민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질기고도 깊은 인연의 끈이었다. 오늘 이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수경사의 낮은 문틀에 부딪힌 것은 강태준의 머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잊혔던 과거를 향해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하는 소리이기도 했다. 강태준의 검은 세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도 수경사의 공기는 한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풍경 소리는 여전히 처마 끝에 매달려 있었고 가야금 산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누구의 마음에도 예전처럼 평화롭게 와닿지 않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두 곳으로 나뉘었다. 갓 닦아낸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대웅전 마룻바닥과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어린 동자승 명진에게로. 어떤 이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강태준의 오만한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명진의 일갈은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청량제와 같았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낫다는 찬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만큼의 불안과 우려 또한 그림자처럼 번져나갔다. 저 거대한 권력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인가. 사찰의 안위를 걱정하는 노보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주지 스님, 아무래도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사찰의 재정과 행정을 도맡아보는 원주 스님 지연이었다. 속세의 나이로 쉰을 갓 넘긴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에서부터 현실적인 성품이 묻어나는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수경사를 아꼈지만 그의 방식은 무심 스님의 선문답보다는 세속의 장부와 숫자에 더 가까웠다. 명진의 행동이 비록 틀린 것은 아니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격입니다. 앞으로 사찰에 불어닥칠 풍파가 눈에 선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다. 거대 사찰이라 해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요사체 보수 공사만 해도 강태준의 입김이 닿아 있는 부처의 허가가 필수적이었다. 무심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법당을 나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명진의 작은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 고요한 움직임이 오히려 지연 스님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주지 스님, 침묵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의원실에 연락을 취해 사과를. 지연 스님. 무심히 나지막이 그의 말을 끊었다. 파도가 두렵다고 바다를 떠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여 어찌 산이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스님, 저희는 산이 아니라 산에 기대어 사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세면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될 일이지요. 무심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우회적이었으나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이 사태를 정치적, 행정적 문제로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수행의 과정, 수경사 전체가 마주해야 할 하나의 화두로 여기는 듯했다. 그 시각 산사를 내려간 소식은 이미 속세의 가장 빠른 물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지역 신문사의 젊은 기자 최서연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정치인의 따뜻한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따뜻함이 아닌 오만이었고 발전이 아닌 퇴행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이패드에 옮겨놓은 현장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거만한 구둣발 소리, 명진의 맑고 당당한 목소리,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라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시대의 위선을 고발하는 한편의 우화였다. 이걸 그대로 내보낼 수 있을까? 편집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강태준 의원과 각별한 사이였다. 이 기사는 10중 8구 묵살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최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뇌리에서 그 작은 동자승에 흔들림 없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편집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 오늘 몽유산 수경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짧은 코멘트와 함께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게 일어났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만 번 공유되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사이다 동자승, 헤딩슛 국회의원 같은 별명이 실시간으로 붙었고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준의 오만한 행동과 명진의 지혜로운 일침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사람들의 잠자고 있던 정의감을 자극했다. 강태준 의원실은 발칵 뒤집혔다. 비서진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폭주하는 SNS 댓글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의 초기 대응은 어설펐다. 의원님께서 국정과로로 잠시 현기증을 느끼셔서 일어난 작은 사고라는 해명은 오히려 비웃음만 샀다. 그들은 곧바로 악의적 편집과 아동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 최서연 기자의 신상이 털렸고 그녀가 특정 정당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후였다. 대중은 강태준의 해명이 아닌 영상 속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소임이 끝나고 깊은 어둠이 내린 수경사. 무심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명진을 조용히 불렀다. 방 안에는 낡은 경전 냄새와 옅은 묵향이 배어 있었다. 명진아. 네 스님. 오늘 왜 그리하였느냐? 무심은 아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그 행동의 근원을 묻고 있었다. 명진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러운 발이 법당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더냐? 무심의 질문에 명진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얼굴에 나이다운 순수함과는 다른 깊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승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뇌의 흔적이었다. 스님, 목마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목마른 사람? 네. 바로 앞에 맑은 샘을 두고도 모래를 파서 물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저 저곳이 샘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명진의 대답은 선문답 같았다. 하지만 무심은 그 뜻을 알아들었다.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헛된 권력이라는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어리석음. 명진은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무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궤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손때 묻은 작은 나무함을 꺼내왔다. 그는 명진의 앞에 그 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가 온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함이 열리자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빛바랜 베넷 저고리와 은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무심은 명진이 갓난아기일 때 이 절의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아이는 혹한 속에서도 울지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 일을 보니 이제 너에게도 알려줄 때가 된 듯하구나. 너와 저 강태준이라는 사람 사이에 얽힌 인연의 실타래에 대해서 말이다. 무심의 말에 명진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대답 대신 나무함 속에 든 작은 은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목걸이에는 진이라는 글자 대신 다른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아명과 같은 글자였다. 강태준은 몽유산을 내려오는 내내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볼 뿐이었다. 찢어진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심장에서 들끓는 치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행원들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강태준의 안색을 살피며 최대한 부드럽게 차를 몰았고
동승한 비서실장은 차기 대책을 구상하느라 머릿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잠자는 화산의 분화구를 섣불리 쑤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지심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차가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개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성난 황소처럼 차에서 내렸다. 이곳은 정재계 고위 인사들만 비밀리에 이용하는 곳이었다. 원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의원님,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닥치고 치료나 해. 강태준은 원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진료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가 엉겨붙은 이마, 그리고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이를 갈았다. 평생을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신화를 쌓아 올리기 위해 살아왔는데 고작 10살짜리 동자승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몇 반을 꿰매고 소독을 하자 금세 치료는 끝났다. 하지만 이마에 남은 붉은 흉터는 그의 마음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내버려둬. 강태준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는 이 흉터를 지울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오늘의 치욕을 되새기고 복수를 다짐할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값비싼 원목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위스키를 병째 잔에 따랐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바래고 귀퉁이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는 초가집 앞 툇마루에 앉아있는 한 소년과 그의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깡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은 그러나 두 눈만은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어린 시절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지독한 가난.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빚쟁이를 피해 집을 나갔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개 숙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쌀을 꾸기 위해 지주에게 약값을 외상하기 위해 약방 주인에게 월사금을 늦춰달라고 선생님에게. 그는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무릎은 늘 흙투성이었고 그의 자존심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14살 되던 해 겨울에 일어났다. 폐병을 앓던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그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읍내의 하나뿐인 의원으로 달려갔다. 의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한참 만에 잠옷바람으로 나온 의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돈은 있느냐? 외상으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좀. 소년 태주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애원했다. 하지만 의원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가난뱅이들 외상은 안 받는다. 썩 돌아가거라. 쾅. 문이 닫혔다. 그 차가운 문 앞에서 소녀는 어머니의 점점 싸늘해지는 체온을 느끼며 절망했다. 그는 그때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약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강자가 되리라고. 그날 이후 그는 독하게 살았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비굴하게 남의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때로는 잔인하게 경쟁자를 밟고 일어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정상에 오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자 과거의 상처를 가리는 갑옷이었다. 그런데 오늘 수경사의 그 어린 동자승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단단한 갑옷을 정면으로 꿰뚫어버린 것이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의 과거 전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저주처럼 들렸다. 감히 내 놈 따위가. 강태준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수경사라는 절 자체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 맑은 눈의 동자승이,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늙은 주지승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인 윤시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예, 의원님. 몽유산 수경사. 그 절에 대해 알아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세무조사, 건축법 위반, 문화재 관리 실태, 뭐든 좋아.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 그리고 그 절주지 무심이라는 늙은이 뒷조사도 해. 추문이든 비리든 뭐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동자승은 어떻게 할까요? 윤 실장의 질문에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그 맑은 눈동자를 떠올리면 심장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 아이를 건드리면 여론이 더 나빠져.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믿고 있는 절과 그 어른들이다. 아이가 스스로의 발로 서 있던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진짜 절망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늑대 같던 소년의 눈빛과 거울 속 분노에 찬 자신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는 흉터가 남은 이마를 손으로 쓸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태준의 복수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시끄러운 포성 대신 서류의 바스락거림과 전화벨 소리로 전장에 도달했다. 첫 번째 신호는 군청 건축과에서 온 전화였다. 수경사의 대웅전과 요사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통보였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얼마 전 정기 점검까지 마친 건물들이었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두 번째 신호는 세무서에서 날아온 공문이었다. 사찰의 최근 5년간의 기부금 내역과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찰의 재정은 신도들의 보시와 작은 템플스테이 수입이 전부였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정하고 털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곳은 세상에 없었다. 세 번째 신호는 보수 언론사의 기사였다. 성스러운 사찰인가, 아동 학대의 온상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최서연 기자가 올린 원본 영상의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내고 전문가의 인터뷰를 빙자하여 사찰 측이 어린 동자승에게 특정 발언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명진은 순수한 고발자에서 어른들의 정치 싸움에 이용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수경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특히 현실적인 원주 스님 지연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보십시오, 주지 스님. 제가 무엇라 했습니까?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면 온몸이 물어뜯기는 법입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수경사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판입니다. 그는 다과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열변을 토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도 그의 말에 동조했다. 우리라도 나서서 강 의원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명진이를 잠시 다른 절로 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요. 온갖 의견들이 분분하게 오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무심 스님은 미동도 없이 좌정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앉은 듯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는 스님들의 불안에 찬 얼굴들을 하나하나 둘러본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의 질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건물에 금이 갈까 두려운 것입니까? 장부가 파헤쳐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행자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비겁함,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나태함, 중생의 고통 앞에서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거미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은 우리에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모두들 하던 공부와 수행에 더욱 정진하십시오. 새벽 예불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저녁 참선 시간을 1시간 늘리겠습니다. 바깥의 소리에 흔들릴수록 안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말은 군림하는 자의 명령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도 무거운 힘을 담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불평하거나 토를 달지 못했다. 스님들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수경사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함께 더욱 팽팽해진 수행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명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사찰 전체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 스님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의연하게 자신의 일과를 소화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의 촛불을 밝혔고 누구보다 열심히 마당을 쓸었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까지 경전을 읽었다. 아이의 작은 등은 마치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산이 되려는 듯 꼿꼿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명진은 몰래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향한 곳은 대웅전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장경각이었다. 수경사의 모든 경전과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삐걱이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명진은 익숙하게 서가 사이를 걸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가에서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장서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심 스님과 명진만이 아는 비밀 서고였다.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경전이 아닌 수십 년간의 낡은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서류들이 가득했다. 명진은 그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한 장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출생신고서의 아버지 칸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아기의 이름. 명진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강태준과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다. 명진은 그 여인의 얼굴을 등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명진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 맑은 눈 속에는 이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자의 결연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어머니.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 장경각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깥에서는 강태준이 보낸 세속의 바람이 수경사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사찰의 가장 깊은 곳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수경사, 그 고요한 물의 거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진실을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돌은 수경사라는 고요한 수면에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연못 바닥의 묵은 뻘을 뒤흔들고 물의 흐름을 바꾸고 두 개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압박은 더 이상 서류나 전화통화 같은 간접적인 형태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사찰의 일상 속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파고들었다. 변화는 사찰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 주말마다 도시의 소음에 지친 이들로 북적이던 선방의 예약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곧 인터넷 템플스테이 후기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경사 위생 상태 최악입니다. 공양간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스님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불친절합니다. 쉬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왔네요. 어린 동자승을 앞세워 돈벌이하는 곳.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업적인 절입니다.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수경사의 공양가는 결벽에 가까운 지연 스님의 감독 아래 먼지 한 톨 찾아보기 힘들었고 스님들은 방문객들에게 늘 겸손했다.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독은 진실의 해독제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청 위생과 직원들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치는 수사관들처럼 공양간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냉장고의 식자재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고 도마의 아주 작은 흠집까지 사진으로 찍어댔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은 보관 용기 일부의 원산지 표기 스티커 미부착이라는 사소한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수경사 내부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템플스테이 중단은 단순한 재정적 타격을 넘어 사찰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막혀버렸음을 의미했다. 신도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태준을 지지하는 지역 유지들이 노골적으로 수경사 출입을 꺼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평범한 신도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다. 한때 법회 때마다 대웅전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온기는 사라지고 휑한 마룻바닥의 냉기만이 스님들의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균열은 사찰의 담장을 넘어 스님들의 마음속에도 생겨나고 있었다. 특히 원주 스님 지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심 스님의 선문답 같은 지혜를 기다려줄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언제까지 좌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절이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신도들은 떠나가고 곳간은 비어가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어린 명진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결국 그의 입에서 참아왔던 말이 터져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명진이 마당을 쓰는 모습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말씀도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직접 강 의원을 찾아가 석고대죄라도 해야 합니다. 명진이의 머리를 깎이고 이 산사에서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수경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연의 격한 발언에 몇몇 스님들이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눈빛은 지연 스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행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뭉쳐있던 승가의 불신과 분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무심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아래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명진을 내칠 수도 그렇다고 지연의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기폭제가 되었던 기자 최서연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SNS는 강태준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 공격으로 마비 상태였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인신공격은 물론 합성 사진과 허위 사실 유포까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이어졌다. 회사 내부의 압박도 거셌다. 편집장은 그녀를 호출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기자,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랑 상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려? 덕분에 우리 신문사에 들어오던 광고 몇 개가 떨어져 나갔는지 알아? 당장 계정 닫고 반성문 써. 편집장님, 이건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진실? 진실이 밥 먹여주나?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강태준이야, 강태준. 당신 기자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를 나올 각오까지 해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동자승의 맑은 눈빛이 그리고 그 눈빛에 담겨있던 서늘한 진실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정치인의 갑질 사건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 무언가 더 깊고 거대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왜 강태준은 그토록 과민하게 반응했을까?
단순히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 무언가에 찔린 사람처럼 과거의 상처가 터져나온 듯한 고통의 몸부림이었어.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과거 기사와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식적인 이력서와 자서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대학 시절, 고향 마을, 정치 입문전의 행적들을 끈질기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벽에 숨겨진 작은 균열을 찾는 것처럼. 그 시각 수경사 마당 한가운데 명진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들의 갈등, 신도들의 외면, 사찰에 닥친 위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는 지연 스님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자신을 이 산사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말까지도.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깊은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스님들과 진실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한 남자를 향한 연민이었다. 아이는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한 번의 빗질에 번뇌를 쓸어내고 또 한 번의 빗질에 원망을 쓸어낸다. 아이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고요한 의식과도 같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명진은 생각했다. 갈라진 땅 사이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어둠과 더 혹독한 겨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아이는 그저 그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전황 보고를 매시간 받고 있었다. 수경사의 재정이 마비되고 신도들이 등을 돌리고 승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는 그의 마음에 잠시나마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마치 마른 모래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내 공허한 갈증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동자승의 얼굴,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머리만 깨질 듯 아파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했다. 대부분은 그의 공격을 옹호하거나 수경사를 비난하는 기사들이었다. 그러나 그중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 최초 영상을 유포했던 최서연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녀가 독립 언론을 표방하는 작은 인터넷 매체로 옮겨 강태준 후보 심층 분석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였다.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 그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기사 제목 아래에 달린 작은 부제,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찾아서라는 문구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 여자가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최서연의 첫 번째 심층 기사가 올라왔다. 내용은 그의 대학 시절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의 학업 성취 학생 운동에는 거리를 두며 오직 사법고시에만 매달렸던 그의 치열함. 모두 자서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그의 대학 시절 기록 속에서 유일하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 당시 영문과 최고의 재원으로 알려졌으며 그와 잠시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진 여인 김서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동무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지워져 버린 한 사람의 이름.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하려 한다. 김, 서, 윤. 그 이름이 모니터 화면 위에서 활자로 떠오르는 순간 강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이름. 그의 과거, 그의 성공을 위해 제물로 바쳤던 이름.
그 이름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서재의 고급스러운 벽지가 순식간에 곰팡내 나는 좁은 자취방의 벽지로 변하는 듯한 환각에 휩싸였다. 그는 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했던 낡은 목걸이, 비에 젖은 채 그를 기다리던 그녀의 마른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보던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을 떠올렸다. 날 버리지 마, 태준 씨. 제발. 미안하다. 난 성공해야 돼.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의 야망을 위해서. 그는 이후 그녀의 소식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단 한 번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묻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였다. 으악! 강태준은 괴성을 지르며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 던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경사의 그 동자승. 그 아이의 맑고 깊은 눈빛이 서윤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 보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 시각 수경사의 장경각. 무심 스님과 명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무심은 낡은 서류 봉투를 명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서연 기자의 기사를 출력한 종이가 들어있었다.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무섭구나.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낼 길을 찾는 법이다. 명진은 김서윤이라는 이름 위를 작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쓸어내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스님,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다만 궁금할 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자신의 핏줄마저 외면하면서까지 오르고 싶었던 그 자리가 과연 그분께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 스스로가 묻어버린 진실과 마주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일 테니까요. 명진의 말에는 아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원한에 찬 복수자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자의 언어였다. 그는 강태준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무심은 그런 명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갓난아기였던 아이를 일주문 앞에서 거두던 그날 밤 아이의 포대기 속에서 함께 발견되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부디 이 아이가 아비의 원망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또한 가엾은 중생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비를 만났을 때 부디 미움이 아닌 자비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무심은 조용히 합장했다. 명진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자라주었다. 이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 주인을 찾아 마지막 바퀴를 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진아, 이제 곧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쩌면 저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진실을 마주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든 길이 될지도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명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몽유산의 봉우리를 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곧 폭풍우가 쏟아질 기세였다. 최서연의 기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완벽한 서사에 처음으로 물음표를 던졌다. 대중은 언제나 완성된 영웅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법이다. 김서윤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고 네티즌 수사대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캠프는 초비상이 걸렸다. 윤시호 실장을 필두로 한 위기관리팀은 전혀 사실무근인 흑색 선전,
고인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고 기사를 쓴 최서연과 해당 매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의혹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다. 고인이라고? 김서윤 씨가 죽었단 말인가? 캠프에서 그걸 어떻게 알지? 사람들은 되물었다. 강태준 측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김서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렸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윤 실장에게 10수년 전 뒷세계 사람을 동원해 처리했던 김서윤의 흔적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그는 그녀가 아이를 낳고 미혼모 시설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신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그는 익명의 기부자 형식을 빌려 거액의 돈을 보내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를 보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그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지? 확실히 처리한 거 맞아?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보육원으로 인계된 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당장 찾아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수경사의 그 동자승. 10살 남짓한 나이. 버려진 아이.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최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서윤의 몇 남지 않은 대학 동문들을 수소문한 끝에 졸업 후에도 그녀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한 친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하던 친구는 최서연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윤이는 정말 착하고 여린 아이였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서윤이는 그저 성공을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그는 괴물처럼 변했어요.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며 서윤이를 매몰차게 버렸죠.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윤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몸도 약한 애가.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죠.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억척같이 버텼어요. 아이 이름은 진이라고 지었어요. 참진. 언제나 진실하게 살라는 뜻으로. 그리고 아이 목에 항상 작은 은 목걸이를 걸어주곤 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아빠가 나중에라도 아이를 알아볼 수 있게 말이에요. 목걸이에는 아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최서연은 숨을 삼켰다. 진. 수경사 동자승의 본명은 명진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폭풍의 눈은 다시 수경사로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압박은 이제 노골적인 파괴의 형태로 변모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몽유산 국립공원 부지 재정비 및 개발 계획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그 계획의 핵심은 수경사 부지의 상당 부분을 공원 부지로 강제 수용하고 사찰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폐쇄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사찰을 고립시켜 고사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경사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차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는 시도의 불교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강태준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획을 밀어붙였다. 수경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지연 스님을 비롯한 모든 대중은 망연자실했다. 이제는 사과나 굴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터전 자체가 사라질 위기였다. 모두가 무심 스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웅전에서 무심 스님은 모든 대중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비장함이 감돌았다.
여러분, 수경사는 지금 계산일에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과 집착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도량을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감춰두셨다 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의 싹을 틔워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진을 향해 손짓했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명진이 천천히 불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비에 젖은 법당의 스산한 공기 속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은 김서윤 친구의 증언과 과거 자료들을 토대로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강태준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과거, 당신이 버렸던 여인의 아들이 지금 어디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아이의 이름은 진이다. 최서연이 기사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경사의 종무소였다. 최서연 기자님이십니까? 주지 스님께서. 그리고 명진이가 기자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폭풍이 마침내 몽유산 정상에 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격돌뿐이었다. 최서연은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위태롭게 운전하며 몽유산으로 향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닦아냈지만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흐릿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찰의 정중한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 거대한 진실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수경사 경내는 폭풍우 속에서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불이 문을 지나자 빗물에 젖은 기와와 나무들이 묵향처럼 짙은 냄새를 풍겼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젊은 행자승이었다. 행자승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무심 스님의 거처인 무설전으로 안내했다. 말 없는 전각.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다는 뜻을 담은 곳이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한 자루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심 스님과 명진이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최서연은 빗물에 젖은 옷가지를 추스르며 그들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늦은 시간에 궂은 날씨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심 스님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늙은 느티나무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스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명진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그날 대웅전에서 보았던 당돌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나이보다 훨씬 깊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이 모든 폭풍을 예견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기자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을 밝혀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무심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은 이 아이의 몫일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명진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했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잃지 않은 작은 은 목걸이를 꺼내 최서연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최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김서윤의 친구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목걸이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목걸이에는 달아빠진 글씨체로 진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 강태준과 김서윤, 그리고 이 어린 동자승을 잇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명진이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맑고 단단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포대기 속에서 이 목걸이와 함께 어머니의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그 편지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명진의 말에 무심은 조용히 일어나 벽에 낡은 궤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을 꺼내왔다. 그는 편지를 최서연에게 건네지 않고 촛불 아래에서 직접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는 한 여인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절절한 고백이었다. 강태준을 만나 사랑하고 버림받았던 과정,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겪었던 고통과 가난, 그리고 병든 몸으로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된 어미의 참담한 심정이 한자 한자 피눈물처럼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저 자신의 상처가 너무나 두려워 다른 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가여운 사람일 뿐입니다. 부디 제 아이 진이 아비의 그늘 밑에서 원망을 배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스스로 아비를 마주할 힘이 생겼을 때 칼이 아닌 약으로, 미움이 아닌 자비로 아비의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심 스님의 낭독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오직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최서연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추악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통감했다. 명진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지 스님께서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신 후 매년 어머니의 기일마다 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를 용서하려 했을까? 왜 나는 그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까? 하지만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이해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평생을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가난과 무시라는 상처가 그를 오만이라는 갑옷 속에 가둬버린 것이지요. 제가 대웅전에서 그분께 했던 말은 그저 예법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바로 당신 발밑에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최서연은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한 거대한 구도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특종을 좇는 기자가 아니라 이 거룩한 역사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명진과 무심 스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무심 스님이 말했다.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고 참회는 그 사람의 몫이며 용서는 하늘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최서연은 수경사를 나서는 길, 더 이상 빗줄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어둠을 뚫고 달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밤을 새워 기사를 썼다. 그 어떤 과장도 감상도 배제한 채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김서윤의 편지 전문과 은 목걸이 사진,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명진의 마지막 말이 기사의 끝을 맺었다. 기사가 인터넷에 송고된 것은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세상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천둥 소리를 듣게 되었다. 기사는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접속자가 몰렸고 여론은 한순간에 들끓는 용암처럼 폭발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성공에 눈이 멀어 처자식을 버린 파렴치한 강태준을 향한 비난이 하늘을 찔렀다. 반면 명진은 시대의 작은 부처, 상처를 자비로 끌어안은 보살로 칭송받았다. 사람들은 강태준의 비정함에 분노했고 김서윤의 절절한 모성애에 눈물 흘렸으며 명진의 깊은 지혜와 용서에 감동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다. 어둠을 가르고 터져나온 진실의 빛은
그 어떤 권력의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심판의 번개가 되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전날의 숙취와 불안감으로 뒤엉킨 채 눈을 떴다. 의뢰 그랬듯 그는 침대 옆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밤새 올라온 뉴스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신의 이름과 숨겨진 아들, 비정한 아버지라는 끔찍한 단어들의 조합이었다. 최서연의 기사. 그는 손을 떨며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에 떠오른 은 목걸이 사진과 한자 한자 타이핑된 김서윤의 편지 내용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목걸이는 편지는 명백한 진실의 낙인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잊기 위해 묻어버리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가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되살아난 것이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윤시호 실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 당의 원로들, 그를 후원하던 기업 회장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모든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 가장 추악한 죄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었다. 의원님, 문 좀 열어보십시오, 의원님. 현관문 밖에서 윤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평생을 욕망하고 마침내 발 아래 두었다고 믿었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은 그를 향해 일제히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 있었다. TV를 켜자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나와 그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분석했고 시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칭송하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그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명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아이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아이의 지혜와 자비심에 대한 찬사가 넘쳐났다. 자신은 악마가 되고 자신이 버린 아들은 성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추락, 이보다 더 잔인한 희비의 대조가 또 있을까? 그는 질투와 자기 혐오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이제는 기자들이 몰려온 모양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창문을 번쩍였고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다. 모두 끝났어. 그는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가 들어왔다. 근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국민을 내려다보는 모습. 그는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초상화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고 캔버스가 찢겨나갔다. 그는 자신의 거짓된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당은 즉각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의 제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를 따르던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강태준 라인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몽유산 개발 계획은 여론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위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술로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는 과거의 유령들과 싸우고 있었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 모욕을 참아내야 했던 청년 시절, 그리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과거의 선택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지금 온 세상의 조롱과 경멸을 받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다 결국 목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잊고 있던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있던 깡마른 소년. 그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대학 축제 때였을까 풋풋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는 왜 이 사진을 버리지 않았을까? 사진 속에서 서윤은 그의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야망에 물들기 전에 그는 꽤나 순수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틈으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후회였다.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약이라는 가정을 떠올렸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성공이 아니라 가정을 지켰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아마 지금처럼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진 속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늙고 지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텅 빈 서재를 가득 채웠다. 그는 평생을 부정해왔던 자신의 과거 앞에서, 자신의 죄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그는 문득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가 버렸던 과거와 그 과거가 만들어낸 현재를 직접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이 될 그곳. 몽유산 수경사였다. 강태준의 차가 수경사 부리문 앞에 멈춰 섰을 때는 인적이 끊긴 깊은 밤이었다. 산사의 밤 공기는 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맑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한때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던 그 길을 자신의 두 발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풍경 소리만이 잊힌 시간을 일깨우듯 나지막이 울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법당의 검은 실루엣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무례함과 그로 인해 시작된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법당 툇마루의 낡은 승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무심 스님과 명진이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다. 강태준은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마스크를 벗자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그의 초췌한 얼굴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났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무심이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길 잃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노승의 담담한 음성이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시선을 명진에게로 고정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한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존재. 아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는 어머니인 김서윤을 꼭 닮아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거냐? 강태준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첫마디는 사과가 아닌 원망 섞인 질문이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어.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명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망친 것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른의 그것보다 더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당신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가난이 두려웠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눈을 멀게 했고 당신의 귀를 막았으며 당신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압니다. 명진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소년의 아픔을, 그리고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한 청년의 분노를.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강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평생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내면을 이 어린아이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육중한 몸이 힘없이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아이의 눈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 섞인 고백이었다. 내가 서윤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헛개비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버렸다. 나는 괴물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평생을 짓누르던 오만이라는 갑옷이 벗겨져 나가고 그 안에 숨어있던 상처투성이의 나약한 영혼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텅 빈 옥좌에 앉아있던 고독한 왕이었다. 이제 그 옥좌가 무너져 내리고 그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다. 명진은 말없이 무릎 꿇은 그의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위로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강태준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는 어쩌면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안아주기를.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강태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곁을 지키고 있던 무심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밤이슬이 찹니다. 강태준은 퉁퉁 부은 눈으로 무심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질문이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허나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이 닦을 수 있지요. 당신의 남은 생이 그 그릇을 닦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히 담담하게 말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이 버렸던 이들의 이름과 당신이 외면했던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이름 없는 중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명진의 작은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오르고자 했던 그 높은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음을. 진정한 평온과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이 버리고 왔던 바로 그곳에 있었음을. 그날 밤 강태준은 대웅전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상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불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돌아왔구나, 어리석은 아들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산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한 순례자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의 잠적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다음날 새벽 변호인을 통해 정계 은퇴를 포함한 모든 공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리던 거물 정치인은 마치 신기루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세상은 그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몰락으로 공석이 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한동안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십처럼 소비하다가 이내 새로운 자극적인 이슈를 찾아 떠나갔다. 대중의 분노와 연민 또한 휘발성 강한 감정이었다. 사람들은 곧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잊기 시작했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는 수면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폭풍은 땅의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씨앗을 싹트게 하는 법이다. 최서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녀의 기사는 올해의 기자상을 비롯한 모든 언론상을 휩쓸었고 거대 언론사들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작고 힘없는 인터넷 매체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을 말하는 힘은 거대한 조직의 이름값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특종을 좇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명진과 무심 스님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언론의 길이었다. 수경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몽유산 개발 계획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끊겼던 정부 지원금도 복구되었다. 무엇보다 사찰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이나 기복을 위해 수경사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의 힘이 어떻게 거대한 위선을 무너뜨렸는지, 한 아이의 자비심이 어떻게 한 인간을 구원했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산을 올랐다. 신도의 수는 예전보다 더 늘었지만 사찰은 조금도 소란스러워지지 않았다. 방문객들은 모두 불의문 앞에서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가장 큰 변화는 사찰 내부에 있었다. 그날 이후 원주 스님 지연은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리고 칩거를 끝내고 나온 날 그는 대중이 모두 모인 공양 시간에 묵묵히 명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내가 어리석었다, 명진아. 내 눈은 썩어가는 절의 기와장만 보았을 뿐 그 안에 깃든 부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 너의 지혜와 용기가 이 늙은 중생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구나.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명진은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스님, 용서를 구할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의 미숙함이 사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스님들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스님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분열과 불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허물을 보듬고 이해하는 진정한 화합의 기운이 감돌았다. 수경사는 외부의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깊어진 수행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몽유산의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최서연이 홀로 수경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취재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불자로서 조용히 산사를 거닐고 싶었다. 대웅전 앞에서 합장 기도를 올린 그녀는 마당 한쪽에서 국화꽃을 가꾸고 있는 명진을 발견했다. 몇 달 사이에 아이는 훌쩍 키가 자라 있었다. 명진아. 그녀가 부르자 명진이 고개를 돌리며 맑게 웃었다.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가을 국화 향이 참 좋지요? 그러게. 이제 널 보면 동자승이 아니라 청년 스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았다.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구름과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 강태준 씨 소식은 혹시 들은 것이니? 최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녀는 가끔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곤 했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분명 자신만의 그릇을 닦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의 그림자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멀리 떠난 길손의 안녕을 비는 듯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넌 그가 밉지 않니?
너와 내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이잖아. 미워하면 제가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명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가르침은 미워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마저도 자비로 끌어안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가르침을 다 배우지 못한 미숙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최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작은 거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명진에게 건넸다. 그녀가 직접 쓴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이었다. 책의 제목은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것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그리고 너를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어. 명진은 책을 받아들고 그녀를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것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수경사의 저녁 종소리가 산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폭풍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직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몽유산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세월의 나이테를 고스란히 새기고 있었다. 무심 스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늙었고 한때 혈기왕성했던 지연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닌 노스님이 되어 사찰의 살림을 묵묵히 꾸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명진은 이제 명진 스님이라 불리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20살의 그는 맑고 깊은 눈빛과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수경사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묵묵히 수행에만 정진했다. 세상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었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인물이 되었다. 명진 역시 더 이상 그를 떠올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한 사람의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명진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낡은 소포였다. 갸우뚱하며 포장을 뜯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때 묻은 낡은 노트 몇 권과 투박한 오동나무 상자 하나였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친 명진은 첫 장을 읽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강태준의 필체였다. 지난 10년간 그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며 써내려간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것은 일기이자 고백록이었으며 아들에게 차마 붙이지 못한 긴 편지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강태준의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여정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수경사를 떠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떠돌았다. 공사판의 막노동꾼으로 외딴 섬의 등대지기로 시골 장터의 짐꾼으로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고되게 부딪히며 살아갔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소박한 친절에 눈물 흘렸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망을 참회했다. 노트에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느꼈던 단상들, 그리고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다. 오늘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박 씨가 땀의 전돈으로 빵을 사와 내게 건넸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저 동료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다. 나는 평생을 이해 타산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밤바다의 등대 불빛을 보고 있자니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등대였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그 등대를 꺼버렸다.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은 나의 업보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부분은 온통 명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아들아, 이 글을 내가 읽게 될지는 모르겠다. 나는 너에게 아비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너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너였다. 너라는 존재가 이 죄 많은 아비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속죄의 이유였다. 언젠가 신문에서 내가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훔쳐보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나 같은 놈의 핏줄이 아니라 부처님의 아들로 자라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부디 나처럼 살지 마라. 부디 행복하여라.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한 인간의 처절했던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눈물을 닦은 그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곱게 한지에 쌓인 한 줌의 뼈가루가 들어있었다. 유골이었다. 그리고 유골 위에는 낯선 사람의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명진 스님께. 저는 고 강태준 씨와 마지막 몇 년을 공사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워 보였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이 상자를 건네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는 몽유산에 이 유골을 전해달라고. 절에 모셔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숨쉬는 산의 어느 한쪽에 조용히 흩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죄 많은 아비의 마지막 염치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진은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10년 만에 아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유골이 담긴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이었다. 그의 방문 앞에는 늙은 무심 스님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명진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함께 가주마. 무심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명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0년 전 명진이 처음 왔을 때와는 반대로 이제는 젊은 명진이 늙은 스승의 느린 걸음을 맞추며 앞길을 밝혔다. 그들이 오른 곳은 몽유산의 정상 부근 수경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암자터였다.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고 바람이 가장 자유롭게 머무는 곳. 명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에 적혀있던 어머니 김서윤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임을 기억해냈다. 명진은 거창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상자를 열고 하얀 뼈가루를 두 손에 담았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향해 바람의 길 위로 그것을 조용히 날려보냈다. 한 줌의 재는 잠시 공중에 흩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산의 아침 안개 속으로 이름 모를 풀잎의 이슬 속으로 그리고 이 산을 이루는 모든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으로 그리고 아들이 있는 이 산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심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그를 용서하였느냐? 명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늙은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용서할 것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스님. 명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인과 연의 긴 연극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였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고 저는 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이제 끝났고 저의 수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미움의 고리가 제 대에서 끊어졌으니 이제 모든 원이 완전해졌습니다. 그의 대답에 무심은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자는 스승이 평생을 걸어 가르치려 했던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스스로 도달해 있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자신들이 평생을 의지해온 수경사를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아침 바람을 타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적이라는 관념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명진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도 비정한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몽유산의 한 그루 소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모든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의 수행자였다. 수경사 그 고요한 물의 거울은 마침내 한 인간의 용서와 자비를 통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평화와 영원의 소리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